안녕하세요. 한준희입니다. 지난 3월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화폐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언급을 시작으로 5월 13일 이원욱 의원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라는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시도하는 등 화폐개혁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후 이주열 총재가 4월 18일 그리고 5월 20일 또 한 번 화폐개혁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 금값 상승,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상승 등 심상치 않은 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폐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폐개혁이란 영어로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직역하면 액면가 절하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화폐의 가치 변화는 없고 숫자 단위만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00대1 교환으로 1000원이 1원 또는 1환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률로 원 단위로 고정해두고 있어 환으로 변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화폐개혁은 현 정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2003년 노무현 정부, 2006년 신권 발행 당시, 2015년 박근혜 정부 등 항상 집권 여당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화폐개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화폐를 표시하게 되는 단위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바로 화폐개혁입니다. 우선 달러의 경우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센트가 주요 결제수단이 되다가도 인플레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주요 결제수단이 되면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이 적어지지만 동양권 화폐는 단일구조여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단위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6.25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2월 15일 전쟁으로 인한 산업 위축과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통화의 대외가치 하락으로 100대1 액면금액 절하와 원에서 환으로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지폐와 주화, 조선은행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원표시 화폐를 모두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62년 6월 10일 박정희 정부가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0분의 1로 액면을 조정하였고 환이 다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당 하루에 일부 금액만 바꿔주었고 국권의 지속적인 가치 하락이 생기는 등 여론도 좋지 않았고 지하자금 양성화도 썩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개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화폐개혁의 장단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원화위상 제고, 재무제표 등의 장부기장 간편화, 그리고 경기부양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실물투기, 자금 유출, 물가 상승, 경제 불안 심리, 기기교체 등의 비용 지출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항목별로 세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5만원권의 환수율을 보면 61.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된 100조 정도의 금액에서 40조 정도는 돈이 묶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지하자금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찬성 문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더 이상 국권을 쓰지 못하니 묵혔던 돈을 쓸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경기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62년에 실시한 화폐개혁 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고 우선 화폐개혁이 시작되면 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그냥 현금을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경기부양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80년대 무기명 채권으로 돈 세탁이 가능했고 지금은 그 방법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케이만 군도에서 돈 세탁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고요. 또한 보통의 지하자금들은 불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불법을 통해 신권으로 바꿀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경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허구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의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때 그 자금이 포착된다는 이야기이며 국세청의 첨단화를 통해 지하자금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폐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5년, 10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즉, 지하자금으로 몇억 원씩 쌓아두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원화 이상 재고입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4자릿수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자릿수가 커질수록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생기고 국격이 하락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릿수 절하가 OECD 권고도 아니고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면 OECD 순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4자릿수건, 한 자릿수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장부기장 간편화입니다. 1000원과 1원, 157만원과 1570원 이렇게 보면 확실히 무언가 간단해 보입니다. 또한 영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실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550원과 1.55원 그리고 216만 7,450원과 2167.45원으로 비교하면 사실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어디에 소수점을 찍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또한 화폐개혁 전의 장부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전과 후로 분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변환 공식 등을 만들어 전과 후의 화폐 가치를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추가됩니다. 오히려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디지털로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영의 단위가 많다고 해서 예전처럼 손으로 썼을 때만큼의 불편함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경기부양입니다. 다른 이유들은 명분일 뿐이고 이것이 실제 이유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 단위로 하는 정책에 있어 개인과 기업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점에서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기기교체, 프로그램 개발 등의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일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할 몇몇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특히나 어느 정권에서나 여당에서 화폐개혁 이슈를 계속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표심을 확보할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보이며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의 국외적 요소를 해소할 방법으로 현 정부에서 화폐개혁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단점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실물 투기 및 자금 유출입니다. 아직 화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많은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더욱 오르고 있지만 누구도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금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달러에 관한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고 가상화폐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등의 자금 유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입니다. 일명 착시 효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 비교적 큰 단위부터 이야기하자면 10억짜리 집이 12억이 되는 것은 저항감이 크지만 100만원짜리 집이 120만원이 되는 것은 저항감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애초에 오를 부동산의 상승분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오르지 않을 부동산이 화폐개혁으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화폐개혁 초기에나 심리저항이 약해질 수는 있어도 몇 달만 지나도 사람들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정확한 가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그만한 금액의 소비자 물가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50원 하던 볼펜의 경우 0.85원이 되어야 하지만 1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3,500원 하던 아메리카노가 3.5원이 되지 않고 4원이 된다면 화폐개혁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경제불안 심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정책 역시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 경제 정책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하고 또한 발생한 후에도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것이 일상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라던가 부동산 정책 등 다른 경제 정책보다 화폐 개혁이 더 큰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 지출입니다. 아까 장점에서도 일부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모든 가격 표시를 다시 하여야 하며 장부는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은행, 관공서, 기업체들은 막대한 자금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즉,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달 내로 화폐 단위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런 인적 소모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돈을 계산할 때마다 단 몇 초씩 소모되는 것이 모여서 상당히 큰 시간이 소모될 것이며 이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폐 개혁의 성공은 어떤 것이며 실패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화폐 개혁의 성공은 시민들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지속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며 실패는 경제적 혼란을 야기해 가장 크게는 경제 붕괴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엄청 커 보이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화폐 개혁으로 유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유로화는 유럽 경제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터키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투르크메키스탄,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나라들도 성공 사례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러면 터키의 사례를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터키는 화폐 개혁 당시 1달러가 170만 터키 쉬리라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폐 단위의 차이가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또한 화폐 개혁 전인 2003년경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7년을 준비한 화폐 개혁을 2005년에 실시하였고 이후 한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로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지금은 20%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인플레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고 68.5%까지 치솟았던 물가를 20%로라도 잡은 게 어디냐는 말도 있지만 추후에 더 지켜봐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나친 인플레를 막는 것은 화폐 개혁이 정답이 아닌 건전한 금융 환경과 안정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 사례는 어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표가 2005년 이후 화폐 개혁을 실시한 나라들인데요. 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힘든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대부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화폐 단위가 급증하자 실시한 나라들이 많은데요. 화폐 개혁 이후에도 물가 상승을 막지 못했고 자국의 화폐에 대한 신용도만 낮췄으며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달러를 자국 화폐보다 더 신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플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실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정부가 화폐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화폐 개혁을 준비하는가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번이나 화폐 개혁을 부인하였고 윤종원 경제수석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화폐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음에도 부동산, 금의 가격은 오르고 달러, 가상화폐 등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는 이미 2번이나 화폐 개혁을 단행한 과거가 있으며 집권 여당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큽니다.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 등의 경제정책들이 깜짝 쇼 방식으로 불시에 이루어졌으며 화폐 개혁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민들은 정부의 말보다는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예상하는 쪽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을 단행할 명분은 존재하며 국민들이 공감되는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장단점을 확인했듯이 사실상 화폐개혁의 명분은 경기부양의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터키의 사례를 보듯이 화폐개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단기간의 경제 지표만 올릴 뿐입니다. 차라리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화폐개혁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추후의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화면의 표에서 확인 가능한 듯이 아직은 반대가 과반수를 넘은 상황에서 무리한 화폐개혁은 국민들의 반발만 살 뿐입니다. 즉,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해서는 안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시기에 하는 것이 맞으며, 정부 또한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도 회복하고 화폐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경제 지표가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믿어 표를 던져주는 국민도 적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분으로 달러 대비 단위 변경으로 국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주식의 격이 한 주당 가격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말해주는 것이고, 나라의 격은 그 나라의 전체의 부와 국민들의 개개인의 풍요로움이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 달러 대비 단위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폐 개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며 항상 감사합니다.